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동시 사표로 청와대가 묵직한 내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서 탄핵안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특검과 탄핵 전국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의 피로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 이제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의 사의 표명이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요. 네. 박 대통령 장고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표 반려를 할 것인지 이것도 네. 궁금해지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왜 사정의 두 축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래서 이 정권 붕괴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특히 임명받은 지 20일 겨우 지난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 또 임명장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용화 변호인과의 갈등설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많은 관측들이 나오면서 최재경 민정수석 본인은 불타는 술에 뛰어내리라고 주변에서 막 이러지만 자기는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고 그런 뜻은 얘기했죠. 아니지만 이 보좌를 제대로 못한 이 그런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김현웅 법무장관이 먼저 같은 맥락에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표명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해지기로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에 뭐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있는 분이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 보면 검찰이 99% 자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범죄 혐의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어떤 법률적 감각으로는 그 공소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뭐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청와대나 없는 변호인 그런 거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심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그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은 해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그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충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반려한다면 또 그걸 수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조사가 곧 시작되죠. 이제 탄핵 정국 들어가죠. 특별검사 발동이 되면 정말 우수한 법률 참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이거 반려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어떤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웅 법무장관의 경우는 역시 도의적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분은 자기 이번 과정에 역할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본인한테 보고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래는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거부한 그래서 거죠. 뭐 네. 일부 불만도 있지만 또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또 지금 대통령이 뭐 대통령 잘못으로 인한 문제지만 법무장관도 역시 비서 아닙니까? 세크레터리인데 이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데 대한 이런 책임감 역시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의 표명한 건데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아마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대안이 없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다. 어떤 장고를 거듭한다기보다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장관 후임 찾기가 마땅치 않고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또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분이 제가 그럼 법무장관으로 들어가서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분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 반려를 또 검토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샌드위치 상황이 된 거다. 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최재경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5일 만에 그 사의를 임명장을 받은 지 사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본인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리, 공직자로서의 도리,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장을 잘 모셔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임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자라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공직자의 도리가 사실은 어떤 자신이 속해 있던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또 그 변호인은 정말 사상 누각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찰에게 아주 모욕스러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측면에 갈등이 많았을 것이고요. 또
특검법이 국무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또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 입장에서도 그런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괴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설사 사람을 구해서 바꾼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상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이건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상일 의원님이랑 저랑 이제 뭐 의견이 비슷한 의견인데 김현웅 법무장관은 좀 보류하면서 그냥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당장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반려하는 적극적인 대통령 회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네. 이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사적으로 죄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분에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어떤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이 엄중한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그야말로 고유의 업무를 해야지 대통령의 이런 어떤 사적으로 변호를 받고 법의 조력을 받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인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서 수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그 변호인단을 밖에 두고 그렇게 법의 조력을 다른 변호인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네. 그 청와대 측의 반응이라면 그 아까 내부 갈등 얘기하셨었는데 네. 최재경 수석의 의견이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유영하 변호인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특별한 상의는 없었다고 뭐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저도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변호인은 또 청와대 대변인은 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사상 누각의 예. 공소장 내용이 뭐 이렇게 했고 대통령 본인께서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최순실 씨가 국민이 싫어할 일은 다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연관성 지금 공소장에는 본인의 연관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변호인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나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특수수사통인데 이 공소장을 딱 봤을 때 이 공소장 내용이 정말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에 기반한 거라는 거 금방 전문가로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경 민정수석은 공소장 쪽에 훨씬 동의하는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유영하 변호인은 좀 다른 입장이고 그런 데서 뭐 이 충돌이 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심적 갈등은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 많고 그러나 겉으로 사의를 표명했을 때 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들이 왜 사의를 표명했느냐 하면은 기자들 앞에서야 이거는 도의적으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데 대한 또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데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나 본인의 마음속에는 많은 아마 여러 가지 그 갈등, 고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추측을 일단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해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 네. 또 범죄자의 처벌 원칙을 또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좀 갈등을 빚고 있다. 네,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사실은 민정수석은 변호인의 역할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연히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는 변호를 하는 네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법률적인 어떤 논리를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에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 법률적 논리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약에 예견할 때 최재경 민정수석은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뭐 아마 저 그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최재경 수석이 처음에 수석을 수락할 때도 좀 의아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 지경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저걸 수락했을까라고 하는 뭐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최 수석은
대통령이 대면 조사까지는 본인이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실 그렇게 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대면 유영하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서 이 문제가 막 틀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최재경 수석도 아마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아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유영하 변호인이 최재경 수석 정도 입장에서 보면 같은 법조인이긴 하지만 그게 큰 뭐 인연도 없었던 데다가 사실 같은 레벨로 이렇게 잘 인정도 안 한다는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최재경 수석이 처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민정수석을 수락하고 들어갈 때의 마음 뭐가 있었을 텐데 이 지금 이런 상황을 사표를 내는 상황을 보면 뭔가 그 중간에 갈등 요소가 굉장히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처음에 자기는 대통령께서 대면 조사 받고 자기 검찰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자기도 어떤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들이 유영하 변호인의 그 강경 입장 때문에 굉장히 틀어진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3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회동을 갖습니다. 예. 자, 탄핵안과 또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탄핵 전망 좀 어떻게 해보십니까? 예, 이제 오늘 그 세 분이 만나는 건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거쳤기 때문에 네. 이 탄핵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과연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 의원 숫자 때문에요. 근데 그에 대한 걱정이 덜어졌거든요. 어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뭐 자기는 탄핵을 오히려 주도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네. 벌써 어제 당장 서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탄핵 그 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이걸 가결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이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 그게 이제 당내 어떤 의견이 모아진 걸까요? 이게?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의 소위 이제 뭐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만약에 40여 명이 된다면 이 탄핵을 주저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동안은 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 머릿수를 세느라고 셈법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 걱정은 거쳤기 때문에 탄핵 이 추진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다만 이 탄핵안 발의할 때 뭐 야3당은 그 의원들 또 무소속까지 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172명은 아마 발의할 때 되겠군요. 예. 자기 이름을 올릴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뭐 발의안에는 이름 안 올리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 이제 이런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이 또 뭐 그 사이에 마음이 달라질 그렇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걸 없기 여쭤보고 때문에 싶었어요. 네. 예, 당내 계셨기 때문에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뭐 상당수 의원이 소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이제 28명이잖아요. 29에서 김용태 의원 탈당해서 28명인데 그 정도 숫자가 정말 발의안에 이름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 의원은 발의안에 이름을 올릴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뭐 나는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로 뭐 탄핵을 뭐 주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무성 전 대표와 또 그와 가까운 분들은 이름을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밖의 의원님들의 이 어떤 행동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제 헌재로 가서 헌법재판소 이 심리 과정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발의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63일밖에 안 걸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다룰 문제가 그 혐의가 비교적 간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예. 또 하나는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지 않은 채 이 탄핵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에 대한 물음표가 생겨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늦어진다면
내년 1월 31일 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물러나시죠. 재판관이 물러나죠. 3월에 그다음에 또 3월에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물러나게 이제 물러나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보임을 안 한다면 7분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해서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6분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2분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이제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불투명성이 있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검찰의 현재 중간 수사 발표 결과대로만 봐도 탄핵의 중대 사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미지수인 네. 거죠. 그런데 또 두 그때 명이 아니고 한 명이죠. 그러니까 7명 남는 상황에서 한 명만이라도 6명이 거부하게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 되니까. 거니까 2명만 되면 안 네.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때와 또 민심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아무래도 좀 달라 여론의 보이긴 영향도 하는데요.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과 이건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해서 선거법 위반. 예,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그 당시도 지금 이 광화문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촛불 네. 집회였고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야당이 그동안에 탄핵에 왜 주저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야당으로서도 사실은 지금 이상일 의원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 피가 마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예. 또 야당이 탄핵을 주도해 나가면 아마 탄력이 붙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복잡했죠. 그것은 야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안을 과연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복잡한 것인데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탄핵을 주도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저런 상황이 오기를 야당으로서는 사실 속내로 기다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주도를 일부에서 해줘야 이것이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어제 일부 언론들 두 군데서 했던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30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29명입니다. 예. 아주 딱 들어맞죠. 약 40명 정도가 보류하겠다 이런 것인데 사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진행이 되다가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잠깐 오게 되면 네.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도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싸우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거나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야당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말 속이 타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사실은 어제 김무성 대표 저렇게 치고 나가주심으로써 아마 야당으로서도 아마 크게 좀 힘을 얻고 함께 좀 이것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을 탄핵안으로 국회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탄력이 받아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 피로감을 더하는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지지율이 새누리당 이제 아까도 저희가 단신 들으셨겠지만 네. 3위를 했어요. 네네. 예. 네, 새누리는 아마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심각한 거 흘러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전체의 책임인데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최순실 씨 의혹이 나왔을 때 청와대는 뭐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증인 채택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연합TV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왜 여당이 증인 채택을 안 하는지 정말 네. 부끄럽다. 그 전에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도 새누리당은 할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비호하기 바빴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 사과가 뭐 정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지만 어찌됐든 두 차례 그 사과를 했고 또 나름대로 인적 쇄신도 일부는 했단 말이죠. 근데 새누리당은 전혀 쇄신을 안 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정현 지금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과거는 대통령 비서였고 지금은 공당의 대표인데 정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공당의 대표인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여전히 청와대 비서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버티기를 하고 오시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은 안 했지만 지금 탈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정현 대표가 일찍 자리를 비우고 물러나 주고 대표니까 더 큰 책임을 느껴서 만약에 물러났고 비대위 체제가 가동이 됐다면 빨리 가동됐다면 이렇게 이정현 대표가 바라지 않는 거는 탄핵이잖아요. 이렇게 탄핵 국면까지 안 왔어요. 본인이 오히려 더 자꾸 일을 버팀으로 인해서 일을 커졌다는 거죠. 키워줬고 예, 예. 탄핵에 가담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은 커졌고 우리 당은 분열이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 새누리당은 속고대제를 100차례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싸우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는 게 이상하죠. 네. 네. 뭐 자, 예. 대권 주자 설문조사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문재인이 오르고 반기문이 좀 내렸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철수를 제쳤어요. 네. 자, 어떻게 반짝 효과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뭐 구조적으로 이대로 안착될 것은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이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폭락하고 있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반사 이익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예. 점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 자리를 이재명 시장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현재는 이 광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그 분노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더 잘 대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이런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국면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뭐 1순위에 가 있는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막 강성 발언을 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내면 금방 저 정권욕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인내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리를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좀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이 진영 전체를 봐서는 아마 그런 어떤 지지율을 견인해가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이 정당 지지, 대선 후보의 지지는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쭉 계속돼 왔던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거나 그다음에 가습기 문제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이런 측면, 그다음에 쌀값이 지금 막 30년을 폭락하고 있는 이런 데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 가계부채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나타나서 사실 집권당에게 책임을 묻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차제에 우리가 최순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20세기적 가치들, 낡은 가치들 이런 틀들을 한꺼번에 바꿔내고 21세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데 여야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함께 합의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갖습니다. 네. 최근의 상황이 무슨 이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참 많이 일고 있는데요. 자, 끝으로 이번 주 토요일은 3차보다 더 많은 150만 명, 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비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또 촛불이 다 오르겠죠. 네, 아마 비는 꽤 온다고 하는데 비와 상관없이 아마 뭐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의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 광장에 모일 텐데 네. 그동안 보여준 그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이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이미 촛불 민심은 사실은 뭐 저는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안 오도록 이 정치권이 수습할 수 있는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사과가 첫 번째 사과는 매우 미흡했고 두 번째 사과는 앞에 참여의 대목은 진정성이 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김병준 이제 총리 지명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야당과 협의가 없어서 문제를 더 키워버렸고 이 거국내각 여야 영수회담 이렇게 해서 여야가 또 청와대가 이 정치적인 해법을 마련할 기회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저 청와대 뭐 여당 야당 서로 이 공돌리기를 하면서 네. 그냥 떠밀려 왔어요. 그러니까 촛불 민심에 다 떠밀려 온 셈이어서 이제는 뭐 이제 탄핵 국면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탄핵은 사실은 뭐 헌법에 있는 거지만 이게 마지막
절차인데 이렇게 왔고 이게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안에 가결이 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이런 체제가 오는 걸 반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전에 야당도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로 이 체제를 바꿔놓고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정치권이 그만큼 정치력을 발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매우 아쉽고 이 촛불 민심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네. 앞으로 이 탄핵 정국이 제가 보기엔 꽤 오래 갑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 체제가 뭐 야당이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체제가 전국을 국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 정말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하고 국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못하는 이 알겠습니다. 구멍을 메워주는 거, 이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